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음악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비평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느낌인가요? 네, 저는 여름에 이제 막 휴가를 마치고 딱 돌아오니까 네. 지금 좀 선선해져 있더라고요. 정말 더울 때 뵀었는데 그 사이에 또 날씨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맞아요. 네, 휴가는 재밌으셨어요? 네, 제주도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왔는데 네. 막 바다 수영하고 매일 다른 해변들 이렇게 투어듯이 다니고 그래서 자연을 아주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더 더운 데로 가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피부가 다 타들어가는 줄 알았지만 네. 그래도 바다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고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여름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뭐 신예슬님은 뭐 타도 별로 탈 것 같지도 않아요. 얼굴도 워낙 하얘셔가지고. 아마도 저는 좀 시뻘개지는 좀 편이고 빨개지고 네. 다시 하얘지시는 스타일이시죠? 네, 그냥 주근깨 나고 네. 뭐 다시 그런 변화가 있어요. 네, 저는 한번 까매지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 자, 지난 월요일에 원일 예술감독님이 출연해서 ACC X뮤직 페스티벌 소개해 주셨는데 함께 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첫날 이제 거기 대대적인 개막 공연이 있는데 이제 네. 개막 공연 하기 딱 1시간 전 크리틱 큐레이션이라는 되게 이제 작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저랑 동료 평론가인 성혜인 음악 평론가랑 같이 대담하는 형식의 렉처 세미나 네. 같은 것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일단 워크숍 범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이번에 엑스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전반적인 기조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좀 흥미롭게 보는 음악가들이랑 이야기들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짤막한 강연 스타일로 같이 둘이서 재밌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엑스뮤직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음악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는 코너군요. 네, 뭔가 딱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가이드가 될 만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동시에 네. 우리가 그냥 동시대 음악계를 막 돌아다니는 비평가 2명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페스티벌을 재밌게 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번 출연하실 때쯤엔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그때 좀 후기를 꼭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또 소개하고 싶었던 여름철의 클래식 축제예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하는 클래식 레볼루션 2025라는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라고 하는 음악가가 예술 감독으로 나서서 페스티벌 전체를 이렇게 큐레이션을 했는데요. 이 곡 공연이 조금 좀 특이하고 좀 가볼 만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가져왔어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네. 이름만 들어도 그리스 사람이네요. 그죠. 아테네에서 태어난 그렇습니까? 네, 그리스 사람이에요. 너무 그리스한 이름이신데 좋습니다. 이 축제 이름이 레볼루션입니다. 네. 엄청 강렬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롯데 콘서트홀에서 2020년부터 시작한 클래식 축제예요. 근데 이 축제의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걸 한 2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시기예요. 네. 보통 막 여름에 한다고 했을 때 막 대관령 음악제 뭐 이런 식으로 휴가철하고 딱 맞물려서 떠나서 듣기 좋은 음악들이 좀 있긴 한데 보통 봄에 많이 하거나 가을에 많이 하는 게 클래식 공연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 한복판에는 다 휴가를 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쉬어요. 맞아요. 네, 극장도 그냥 닫혀 있고 음악가들도 좀 비수기로 보내고 뭐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되고 나서 한국 연주자들이 그때 시작됐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여름쯤 한국의 음악가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네. 네, 그리고 또 본격적인 시즌은 9월 중순 네. 이때 시작이니까 사람들도 있고 뭔가 우리가 극장도 비어 있고 뭔가 서울에서 해볼 수 있다면은 이 여름 시즌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을 것 같아요. 이 세계적인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마침 다 한국에 있는 시기군요. 그렇죠. 집에 오는 시기인 집에 오는 거예요. 시기. 자기들도 휴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점쯤부터 여름에 하는 페스티벌이 클래식계에 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정말 대표적인 좀 선두주자라고 할 법한 페스티벌이고,
그래서 이때 라인업이 굉장히 이제 화려합니다. 그래서 너무 뛰어난 연주자분들,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 잘 못 보던 클래식 연주자들이 이제 대거 출연을 하고 또 해외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로 8월 중순 말에는 좀 많이 쉬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막 너무 바쁜 시즌에는 섭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분들도 이제 딱 자리를 잡고 길게 머물러 주시는 그런 시기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 클래식 레볼루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특유의 좀 기획 방향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뭐 어떤 것은 이제 어린이도 와서 같이 들을 수 있게 한다거나 좀 영화 음악도 한다거나 이런 좀 대중적인 경향 또 폭넓게 잡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는 약간 뚝심 있게 학구파 프로그램으로 좀 승부를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 해에는 그냥 베토벤 우리는 딱 뭔가 고전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베토벤하고 그 다음에도 뭐 브람스랑 피아졸라를 이렇게 딱 병치를 해가지고 이 다른 음악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겠다 뭐 하는 식으로 했다가 뭐 또 멘델스존도 보고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휘자이자 작곡가였던 사람도 집중 조명을 하는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의 음악 세계를 조금 이렇게 넓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좀 공부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공부. 네, 그런 것을 이제 좀 잘 소개를 하는 편이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흐에서 쇼스타코비치까지라는 부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쫙 짜셨어요. 네. 바흐와 쇼스타코비치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사실은 전혀 저는 짐작이 안 가는데요. 맞아요. 살아온 그 시기도 너무 다르고 네. 문화적인 토양도 다르고 진짜 다른 사람들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 라인업이 한 11월쯤부터 이런 주제로 우리가 페스티벌을 열 것이다 라고 작년부터 이렇게 소개가 돼서 저는 바흐부터 쇼스타코비치라고 하면은 클래식 역사의 시작과 끝 정도 아닌가 하면서 이 역사를 다 다루겠다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좀 놀랐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프로그램이 딱 나온 것을 보니까 이제 전체 페스티벌의 제목은 스펙트럼인데 연주하는 건 바흐거나 쇼스타코비치거나 딱 둘 중 하나더라고요. 중간을 다 가는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시작과 끝만 보겠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을 이렇게 조화롭게 잘 연결해서 연주를 해주면서 그 사이에 있었을 어떤 무수한 스펙트럼을 좀 상상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5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활동했던 두 작곡가인데 이제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정말 양끝점을 이어보는 좀 도전적인 기획이랄까요? 그래서 앞선 기획들보다 조금 더 음악사적으로 저에겐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쇼스타코비치가 바흐의 정신을 계승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쇼스타코비치가 이제 어쨌든 20세기 러시아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도 이제 현대적인 경향도 굉장히 많았지만 또 바로크 음악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바흐의 음악 세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보통 대위법의 정수를 뭐 선보였다. 뭐 그다음에 신학적인 이상을 바탕으로 음악적인 질서를 막 잘 짜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뭐랄까요? 바흐가 만들었던 음악들을 많이 이렇게 탐구를 하면서 바흐가 썼었던 곡을 자기 방식으로 또 뭐 형식을 똑같이 하는데 내용은 다르게 하는 식으로 뭐 곡을 써서 뭐 24개의 전주곡과 푸가를 이제 작곡하는 등 이제 뭐 그것에 상응하는 약간의 오마주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작품도 쓰고 하는 식으로 많이 존경심을 드러냈었던 작곡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흐랑 쇼스타코비치가 쇼스타코비치 차원에서는 사실 연결이 돼요. 너무나 중요한 작곡가고 내가 존경해왔던 사람이고 사실 근데 뭐 바흐의 입장에서 쇼스타코비치는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쇼스타코비치의 음악 세계나 작곡 세계는 바흐한테 영향받은 게 큰가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건 그냥 정말 저의 완전 저 혼자만의 관점인데 늘 그런 게 재밌습니다. 네,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들으면은 약간 좀 수수께끼 같고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체스를 두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게 좀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넘어가면은 뭔가 이 말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몇 수 앞에서 이제 다 계산해가지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바흐의 음악을 되돌아보면은 그 바흐는 체스판을 만든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체스판도 이렇게 아,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네. 딱 그리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바흐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선율이라고 부르고 있는 어떤 수평적인 흐름, 그다음에 이제 화성이라고 부르는 그 수직적인 울림, 요것들을 수직 수평을 너무너무 멋지게 잘 이렇게 조직을 했었던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리드적인 질서를 처음 만든 게 바흐고, 그 안에서 진짜 뭔가 베베 꼬여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게임을 잘 즐길 수 있었던 게 쇼스타코비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어울리는 것 같고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또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가 올해가 서거 50주년이죠? 맞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서울에서 쇼스타코비치가 굉장히 많이 연주가 이미 됐고 네. 또 아직도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었던 그 LG 아트 센터에서 그 진행을 했었던 네. GS 아트 센터에서 진행을 했었던 공연도 이제 쇼스타코비치를 연주하는 거였고, 또 조만간 어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실내악 축제에서도 쇼스타코비치를 또 집중 조명하는 공연도 열리고, 그래서 쇼스타코비치의 풍년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레볼루션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작곡가 도대체 뭘까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올해를 놓치지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좀 강추드리고 싶어요. 네. 또 이번 레볼루션의 지휘자가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이분이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하잖아요. 이분 지휘만 하십니까? 아니요, 이번에 지휘자로도 참여를 하고 뭐 이렇게 연주자로 특히 이제 막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분도 이제 보통 서울에 오시면 한두 번 공연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정말 여러 공연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의 공연에서는 이제 지휘자로 참여를 하고, 네 번의 공연에서는 이제 또 연주자로 참여를 하시고, 이제 공연을 몇 개를 하시는데요? 총 9개 공연 중에 이제 6개에 참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체 공연을 직접 또 큐레이션 한 것이기도 하니까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애정을 가진 프로그램을 선곡을 하셨겠죠. 그래서 좀 연주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이분이 또 바흐 연주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그 바흐 연주를 저는 좀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예슬님처럼 이분의 연주 혹은 이분의 지휘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하나요? 네, 이번에 또 그 한국에 있는 그런 교향악단들, 뭐 서울시립교향악단이나 뭐 KBS 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이런 큼직큼직한 교향악단들도 일단 참여를 하는데요. 네. 조금 더 이렇게 힘주어서 소개를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솔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뭐 소프라노 황수미 씨, 그다음에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첼리스트 최하영, 이런 젊은 한국의 지금 이제 클래식계의 주축이 되어가는 분들도 등장을 하고요. 또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말로페예프라고 하는 분, 그리고 지휘자 디마 슬로보데니우크, 이런 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세계 음악계의 좀 뉴페이스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도 이제 대거 출연을 해서, 사실 이제 바흐랑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의 음악을 듣는 것도 재밌겠지만, 이 연주자들의 실력, 정말 이제 가장 정점에서 멋진 연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는 것도 또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연주자들의 소위 실력이라는 부분이 네. 바흐나 쇼스타코비치의 곡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저 사견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냥 연주 효과가 소위 좋다, 막 이런 곡들이 있어요. 그냥 곡 자체를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해도 너무 드라마틱하고 음향 자체가 너무너무 풍성해서 그냥 소위 곡발을 좀 받는다고 할까요? 네네. 그런 게 좀 있는데, 바흐는 좀 숨을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음이 그래요? 빠지면은 막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이 좀 있고, 또 쇼스타코비치는 음악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뭔가 체스판의 비유를 들면서 뭔가 하나하나 다 노림수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 삐끗하면 이제 그 말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진짜 그런 것처럼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입체적으로 구현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지? 뭐 하는 음악이지? 어렵다. 그냥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연주자를 굉장히 많이 타는 음악입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 축제 프로그램 중에 체인버 뮤직 콘서트 시리즈가 있는데, 체인버가 실내악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내에서 연주해서 실내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체인버가 실내악이 맞습니까? 네, 실내악이 맞고요. 그래서 이번 공연의 크게는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 그 다음에 실내악 공연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실내악이라는 거를 이제 챔버 뮤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챔버가 약간 그런 유럽에서 큰 방, 약간 큰 홀, 그냥 궁전 같은 데 있는 적당한 사이즈의 방 정도를 의미하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말인데 네네. 근데 이제 이 실내악이라고 해서 정말 실내악을 무슨 야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음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규모의 기악 합주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완전 많은 대중, 막 1000명 정도의 대중을 상대로 공공 연주회를 막 빡세게 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우리 넷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합주하면서 좀 재밌게 놀아볼까? 하는 그런 취미 모임 같은 것을 좀 떠올리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맞추면서 합주를 하는 좀 즐거움도 누려보고 같이 토론하듯이 얘기를 나누면서 음악을 연주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뭐 좋은 사람들 몇 명 또 초대해서 그 자리에 함께 나눠보자 하는 식의 그런 교류와 대화의 성격이 조금 강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내악 공연의 재미는 아이 컨택입니다. 저 연주자들이 언제 아이 컨택하고 호흡을 어떻게 맞춰가는지. 아, 연주자들끼리? 네. 네. 그래서 약간 백분 토론 같은 거 구경할 때 보면은 이제 그냥 들려오는 말들 자체도 재밌지만 그들끼리 어떤 이런 손짓이나 네. 눈빛의 뉘앙스가 이렇게 바뀌는 순간들이 또 되게 재밌잖아요. 다음 대화를 할 걸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내악도 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앙상블을 합을 맞추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사람의 관계를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공연일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이제는 그렇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축제의 공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하던데 연주되는 곡들 또 이 포인트를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굉장히 큰 곡부터 굉장히 작은 곡까지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무반주 바이올린 독주곡 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대편성 교향곡도 있는 시기인데요. 작곡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편성만이라도 조금 다양하게 해서 그 페스티벌에서 기대하는 좀 다양한 재미 같은 걸 좀 포함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도 있고,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교향곡도 있고,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주 많이 듣지는 못했었던 방금 말씀드린 그 실내악 곡들도 꽤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오중주 같은 거 아주 자주 연주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널리 알려진 유명한 곡,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없었던 곡, 작은 곡, 큰 곡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류별로 이렇게 좀 폭넓게 펼쳐놓게 구성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혹시 제일 기대하시는 공연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롯데 콘서트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오르간이 있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엄청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아직 거기서 너무 아쉽게도 아직 오르간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음악평론가로서 이럴 수 없는데 그 마지막 공연에 오르간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쓰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바흐의 토카타랑 코랄 파르티타, 그 다음에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 이렇게 딱 세 곡을 연주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저기서 막 영화에서도 그렇고 효과음으로도 많이 나오는 그 바흐 음악 중에 따라라 따라다라다라 이 곡을 바로 오르간으로 롯데 콘서트홀에서 들을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서 저 이 곡도 또 라이브로 안 들어본 거예요. 맨날 그렇게 약간 웃기는 장면에서 OST처럼 나오는 것만 듣다가 그래서 이것도 듣고 오르간도 듣고 또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도 이 사람의 마지막 교향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매력이 좀 있어서 저는 마지막 공연 사실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즐겁게 즐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음악 듣고 두 번째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 가져온 곡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곡 중 하나예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2장조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바흐의 파르티타 3번 E 메이저 프렐류디오 김수현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바흐의 파르티타 3번 E 메이저 프렐류디오 김수현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신예슬님께서 그 도망갈 데가 없는 바흐 곡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바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곡입니다. 삐끗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연주 너무 좋네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아나운서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방송을 할 때 발음이 한두 발음이 나가도 큰 대세에 지장이 없는
그런 네. 경우가 있고, 아까도 제가 이 프렐류디오 발음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지장이 없을 때가 있는데, 네. 라디오 뉴스를 하면요. 아.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너무 두려워요. 정말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이거는 나의 전달력만으로 모든 걸 설명해야 되는, 화면도 없고 뭣도 없고, 그리고 그렇네요. 라디오 뉴스를 듣는 사람들이 막 집중하고 듣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할 때 뭐라고 하냐면, 빨래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이러면서 라디오를 틀어놔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뉴스 교육을 하는데, 네. 그때 진짜 도망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무조건 내가 잘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이 김수현 씨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저도 라디오 뉴스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게 그래요? 아슬아슬한 라디오 뉴스가 것이었군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아하. 자, 그러면 이제 클래식 레볼루션 축제에 이어서 책 소식 한번 준비하신 얘기를 또 들어보고 싶은데, 관계가 있습니까? 클래식 레볼루션이랑? 관계라고 한다면은 아주 네. 여기도 혁명적인 기운이 좀 가득한 책이다. 그래요. 예, 이제 일단 책 표지가 매우 혁명적이네요. 그렇죠. 이 책 표지에 진짜 앞면에는 글자도 뭐도 아무것도 없이 흑표범 한 마리 딱 그려져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멋진 표지였는데 이제 책 제목도 굉장히 강렬해요. 죽이기 전까진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예상이 되시나요? 어떤 책일지? 읽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함께 겪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저도 처음에 첫인상으로 있었지만 네. 사실 열어보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삶에서 음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재밌게 감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감동 포인트도 많고요, 생각보다. 네, 재미도 진짜 있는 그런 책인데 그래요? 네, 조금 더 일단 객관적인 정보들 좀 말씀드리자면은 좋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젊은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이제 하닙 압두라킴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제 국내에서 사실은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 작가의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화비평가로 활동을 하는 동시에 또 본인이 시를 써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이제 문학적이고도 문화를 이제 보는 딱 그런 예리한 시선 같은 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작가인데 이 사람이 뭐 뉴욕타임즈에 이제 기고를 했었던 글들이나 뭐 피치포크라고 하는 그 음악 전문 저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기고했었던 글들 그리고 뭐 이 책을 위해서 새로 쓴 것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책의 번역본이고 이제 한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뭔가 이렇게 뭐 문화평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되게 헤비하고 좀 무서울 것 같고 책 표지도 막 흑표범 그려져 있고 제목도 맞아요. 이러니까 네.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에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음악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진솔하게 적어내려간 한 사람의 에세이집이에요.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네. 네.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자기가 브루스 스프링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뮤지션의 공연장에서 여기서의 이 사람이 노래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흑인이자 이제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무슬림으로서 어느 공연장에 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거나 그렇지 못했는가. 혹은 내가 누구랑 같이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가장 행복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담담하고 또 자세한 어조로 적어내려가는 책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막 음악이 생생하게 막 제 안에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엄청 매력적인 작가의 책입니다. 음악에 대한 사유가 많다고 하니 이걸 읽다 보면 무조건 그 챕터의 주제가 되는 그 음악이 듣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막 찾아서 들었어요. 저도 막 아는 뮤지션도 있고 모르는 뮤지션도 있고 해서 어떤 것은 그냥 아는 곡을 떠올리면서 듣고 모르던 건 찾아서 들었는데 심지어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은 언젠가는 이제 이 음악을 자체를 듣는 것보다 이 사람의 글을 읽는 게 이 음악적 경험이 더 선명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문체랑 필체랄까요? 이런 게 진짜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분이길래 그럴까 정말 궁금한데 이 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같은 음악이어도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따라 느끼는 점도 다르고 그걸로 표현하는 글도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분의 톤이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분의 톤은 일단 그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가져온 그런 위치들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9.11 이후에 무슬림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많은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오랫동안 편견에 맞서 싸워오거나 혹은 이렇게 배제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흑인인데 무슬림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그 늘 좀 뭐랄까요? 소수자의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한 느낌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많이 막 주장하고 막 이 음악은 이렇다 막 이렇게 막 선언하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다가온 음악들 그리고 내가 갈 수 있었던 영역들 이런 거를 되게 조심조심히 영역들을 좀 탐험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 목차 중에서도 뭐 이런 뭐 소제목들이 있어요. 뭐 나는 무슬림이고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뭐 이런 말들. 혹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이유. 이런 표현들도 있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뭔가 차별과 불평등에 막 분노하는 목소리를 엄청 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그것들 안에서도 내가 음악과 음악가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담담하게 이렇게 탐험하고 있어요. 이 소제목들 자체를 엄청 매력적으로 잘 지었네요. 요새 유튜브 보면 썸네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 하잖아요. 아, 그쵸. 이 소제목 제목만 봐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뭐 그냥 제목 목차만 봐도 이 사람이 시인이어서 그런가 제목도 너무 멋지다 싶은 것이 제가 막 특히 막 좋아했었던 제목은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랑 뭐 그런 거 슬픔을 이겨내는 법에 대하여 작은 기쁨이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 있기를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고 또 되게 좀 약간 유쾌한 쪼도 있어요. 이 사람이 흑인 음악들을 좀 잘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또 백인 래퍼들, 백인인데 힙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에미넴처럼 맞아요. 그래서 막 백인 래퍼들에 대한 만담 뭐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유쾌한 쪼로 그 자기가 보는 백인 래퍼들의 재미난 이야기를 좀 풀어가기도 하고 뭐 아무튼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제목도 강렬하잖아요. 죽이기 전까진 죽지 않아. 네. 이런 근데 지금 내용은 이 제목에서 제가 처음에 받았던 인상과 되게 달라요. 그렇죠. 네. 왜 이런 제목입니까? 네, 이 제목이 저도 도대체 무슨 제목인가 싶어서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고 지금도 이 제목을 검색하면은 이제 되게 무시무시한 검색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여기에 막 상담 전화를 해라 막 이런 안내 문구가 먼저 뜰 정도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걸 정말 강렬하게 얘기하는 제목인데 이 글에서 이제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첫 번째 글인데 그 글이 이제 자기가 브루스 스프링스턴이라고 하는 백인 음악가의 공연에서 우리가 계속 뭔가 다가올 미래가 있는 것처럼 이 아메리칸 드림이 주는 꿈을 이렇게 막 경험을 하는 동시에 이제 2014년쯤에 있었던 일이죠. 그 마이클 브라운 총격 사건을 떠올려요.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고 그냥 비무장한 채로 그냥 길을 걷던 중에 이제 경찰에게 총격을 받아서 사망했었던 사건이고 이게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하는 그 흑인 인권 운동의 큰 기폭제가 되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감각이 도대체 뭘까라는 얘기를 막 하고 그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 한입 압두라킴이 마이클 브라운의 묘지에 다시 한번 가봤었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쪽지를 붙인 것 중에 딱 어떤 문구를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기 전까지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의 묘지에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없다고 쓰는 게 되게 모순적이지만 또 동시에 그게 순간 확 와닿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기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있고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떠올리면서 죽이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라는 제목을 이렇게 했던 것이구나라고 이제 첫 번째 글에서 바로 이렇게 딱 명징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네. 갑자기 쉼보르스카의 시가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대목이네요.
미래를 말하는 순간 미래는 없고 이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죽이기 전까지 죽일 수 없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역설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자, 이 이제 흑인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분이고 또 거기에 독특한 시각이 있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네. 여기서 어떤 흑인 아티스트들이 나올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슈퍼볼에도 출연을 했었던 그 켄드릭 라마의 네. 이야기도 굉장히 힘주어서 소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또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글이 하나 있는데 켄드릭 라마의 Alright이라고 하는 곡에 대한 글이 한 편 쫙 실려 있고 이 곡이 마치 우리나라 시위에서 그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네. 좀 우리를 좀 우리 세대를 좀 새롭게 묶어주는 네. 그런 또 음악이 되었었던 것처럼 켄드릭 라마의 그 음악이 당시 이제 블랙 라이브즈 매터와 이제 흑인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의 어떤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음악으로 자리를 했었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흑인들에게 이제 켄드릭 라마의 존재는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그런 재미난 대목도 있었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이제 니나 시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이자 보컬, 재즈 보컬인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글도 아주 멋진데 제목도 여기 무척 검고 위대한 여성이 있었다라는 글 제목 아래 이제 니나 시몬의 음악들이 어떤 매력을 가졌고 이 사람의 음반을 내가 뭘 듣고 자랐으며 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프린스라고 하는 그 밴드가 있죠. 전설의 밴드죠. 네, 그래서 그 프린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이제 힘주어서 소개가 되고 근데 프린스를 밴드라고 할 수 있나요? 보컬? 네. 혼자 다 하시는 분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진정 혼자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퍼플 레인 그 유명한 곡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곡에 대한 그 곡을 들었었던 순간에 이제 자기가 내가 이 곡을 연주하는 걸 들었을 때 어떤 초현실적인 경험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슈퍼볼에서 이제 이 곡을 연주를 했었던 그렇죠. 순간을 이제 막 묘사를 하는데 막 그 표현도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켄드릭 라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켄드릭 라마요? 저는 그냥 세계 최고 래퍼 같은 느낌이 약간 그래요? 드는 것 같아요. 왜 어쩜 저렇게 잘하지? 진짜요? 신기해요. 네. 저는 이번 슈퍼볼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감흥이 없는 슈퍼볼 공연 처음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켄드릭 라마를 제가 좋아하고 저는 이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의 음악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데 그 공연에서 뭔가 이렇게 오는 느낌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슈퍼볼 그 하프타임 쇼 할 때 워낙 화려한 무대 장치들과 이제 엄청 스펙타클이 짱짱짱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공연들을 저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켄드릭 라마의 무대가 막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좀 삼삼한 느낌도 있었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타고 보다 보니까 이제 이 공연의 흐름 안에서 켄드릭 라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막 화려하게 스펙터클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자기들 이제 동네에서 뭔가 크루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움직임들, 그런 동작들, 막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선보였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포지션의 음악가로 여기 나와 있는지 좀 잘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또 그 다른 종류의 매력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악가 한 분 한 분의 얘기 또 그 음악가들의 음악을 본인이 들었을 때 아까 이분 저 이름 다시 한번 압두라킴. 압두라킵. 네. 압두라킵이라는 이 분이 들었을 때 그 느낌 이런 걸 전부 다 써서 에세이를 썼다라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얘기도 들어볼 만한데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압두라킴의 느낌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책이 주제가 되게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넓어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한 번에 쭉 읽기는 너무 넓어서 좀 힘든 날도 있고 해가지고 저도 계속 끊어서 읽고 막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삶과 죽음이나 뭐
차별이나 사랑이나 뭐 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얘기하셨던 분 중에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백인 래퍼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뭐냐면 한국 국악을 연주하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백인 래퍼들에 대한 만담도 그런 묘한 포인트를 좀 짚으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에미넴의 그 첫 문장이 전 너무 좋았는데, 에미넴과 관련해 재미있는 점은 나와 내 친구들이 그의 음악을 꽤 즐겼다는 사실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미 네. 이제 재미없을 거라고 상정했지만 네. 사실 그래도 꽤 들을만 했다 라는 식의 이런 호의를 딱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이 음악들을 어떻게 느꼈는지 서술하는 또 재밌는 말들이 또 있어요. 뭐 에미넴을 듣는 것은 내 백인 친구 애덤이 백주 대낮에 부모에게 욕을 퍼붓는 꼴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처음엔 신나다가 점차 나이가 들수록 거북해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백인 래퍼들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도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랩의 정신을 쫙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호평도 있는 반면, 그냥 흉내내기에만 가까운 어떤 조금은 비판적으로 보는 백인 래퍼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끼리 안에서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도 또 재미나게 관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랩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분의 그러니까요. 시선을 따라서 좀 저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좀 알 수 있었어요. 랩의 세계가 참 심오합니다. 네. 모르면 진짜 전혀 뭐 접근하기도 어려울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딱 정말 하나만 꼽자면은 이제 그 니나 시몬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네.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흑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간직해야 할지, 혹은 우리를 위해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돌이켜보면 내가 내 이야기를 쓰고 말하는 법을 배운 건 대체로 유령이 되어버린 흑인 여성들의 영향 아래서였다. 죽음으로 유령이 된 여성들, 혹은 삶에서 거둔 공로를 삭제당함으로써 유령이 된 여성들, 그리고 때로는 그 둘 모두로 인해 유령이 된 여성들. 나는 니나 시몬이 남긴 음악적 유산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아는 수많은 흑인 여성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생각한다. 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남성 평론가고 이제 필자인데, 그래도 이제 사라졌었던 여성의 이름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향들을 우리에게 계속 끼쳤는가를 잊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좀, 제가 흑인 여성은 아니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고요. 또 오바마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좋은 구절이 있었어요. 네. 오바마가 이제 그 흑인 힙합 뮤지션들을 백악관에 초청을 했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어서 이제 흑인 사회에서 또 굉장히 또 그게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글이 이제 또 후반부에 있는데, 오바마 시절 백악관은 잠시나마 래퍼들의 집이었다라는 제목의 이제 글 중에서 또 굉장히 제목 잘 짓네, 정말. 너무 좋죠. 딱 네. 캐치하고. 예. 그래서 그 또 멋졌던 문장은 이렇게, 오바마가 연단에서 보인 최고의 순간들에 대해 종종 스웨거와 비슷한 몸짓과 언어가 사용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군중들이 폭발적으로 환호했을 때 그가 손으로 어깨를 툭툭 털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점을 감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흑인 문화권 안에서만 이제 잘 통용됐던 어떤 신체적인 제스처나 그런 말, 몸짓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포착을 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켰는지 이런 걸 또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고, 이게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그 어깨를 털어내는 동작이 뭔가의 특별한 그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쵸. 네. 네. 근데 말하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그래요? 저는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동작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뭔가 저희 한국의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약간, 나 멋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게. 내 어깨 위에 먼지를 툭툭 털어주는? 네. 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느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렇게, 이 여러 흑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는데, 이제 니나 시몬 같은 경우에는 참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보컬이시기도 하지만, 흑인 인권운동, 또 여성 인권운동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고, 네. 이렇게 음악이나 음악인들이 사회적인 문제와
이제 상관없이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음. 사회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붙어서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좀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든지 맞아요. 혹은 행동한다든지 가사를 그렇게 쓴다든지 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혹시 이 책이 그런 면에서의 역할도 있습니까?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냥 음악을 음악으로만 듣고 음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생각을 예전에는 진짜 더더욱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명의 필자가 이제 관찰한 것들, 이 음악이 어떤 공동체에 미쳤던 영향,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음악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었던 여정,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의 아주 개인사 안에서도 뭐 그런 뭐랄까요,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음악적 공간이랄까요, 그게 공연장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찾았을 때의 안도감 같은 거에 대해서 워낙 자세히 서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음악이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 필자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무엇을 느끼셨나요? 책을 다 보시고 나서. 책이 좀 두껍네요. 4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두꺼워요. 네. 저는 이렇게 쓰고 싶다. 이렇게 쓰고 싶다. 네. 잘 쓴 책 보면 그 생각 나죠? 네. 너무 부럽다. 네. 너무 부럽고 약오르고 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탐이 나요, 정말. 맞아요.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는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음악을 보는 시각을 진짜 여러 방향으로 넓혀주는 책이라는 인상이 또 두 번째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했던 관점들도 이렇게 막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어서 좀 넓은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구나 하는 그런 재밌지만 또 배움도 있는 그런 책이라고 딱 저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신 포인트가 굉장히 많으셨나 봅니다. 네. 너무 아끼는 책이에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여름 클래식 축제 클래식 레볼루션 2025와 한입 압두라킴의 책 죽이기 전까지 죽지 않아. 두 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군요. 두 개의 예술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